오랜만에 이제 미국 가서 동료들 다시 만났는데 자녀분들이 다들 이제 대학교 가야 될 시기인 거예요. 작년만 해도 우리 카네기 멜론 컴공에 지원해야지, 코넬 보내야지, 컴공 데이터 사이언스 100%였어요. 근데 올해 가서 물어봤더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컴공 싹 들어갔고요. 리버럴 아츠 쪽, 인문학, 결국 철학, 궁극적인 고민, 아직까지 AI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 인문학이 그냥 뭐 역사 배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고민해야 되는 거,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든 서비스든 잘 정의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끄집어내는 것 자체, 그런 사유할 수 있는 능력, 기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의 연속이거든요. 사실 인사평가라는 게 늘 끝나고 나면 뒷말이 계속 나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맞냐, 기준이 맞냐, 객관성이 좀 있냐,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냐. 근데 이게 AI가 들어오는 순간 대부분 납득할 수 있다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발 인사평가란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는 인사란 말과 HR 팀이 같은 용어를 쓰잖아요. 인사팀이잖아요. 그럼 인사평가라 그러면 그 주체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회사가 아닐까. 회사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팀일 것 같으세요? 인사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사평가는 인사팀이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는데 주체는 인사가 아니라 나의 상사예요. 현업에 있는 관리자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평가인데, 그걸 인사평가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인사팀에서 한 것. 인사팀이 뭔가 파워가 있는 것처럼 해서 심지어 인사팀이 임원 승진하는 데 개입한다는 건 일부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물론 인사라는 특성상 사람들의 특징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인사가 거기에 중요한 의사결정자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바이어스가 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업을 모르잖아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평가, 또 인사 시즌, 이런 말들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다. 그럼 업무평가 정도면 괜찮을까요? 업무평가인데 저는 피드백과 평가는 철저히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심지어 인사를 하는 분들도 이걸 되게 헷갈려 하는데, 이런 거예요. 기자님도 학교 다녔을 때 생각해보면 시험을 보면은 성적표가 나오죠. 그럼 거기에 1차적으로 뭐나 석차 나오고 점수 나오죠. 과목별로. 이거는 평가일까요? 피드백일까요? 평가죠. 이거 완벽한 평가예요. 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생기부의 선생님이 커멘트를 써주시죠. 올 한 학기를 봤을 때 2, 3인 학생은 쾌활하고 교육관계가 좋고, 그런데 다소 산만함. 그게 이제 피드백이다. 그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함정입니다. 피드백이 아닌가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라서. 너는 산만한 아이야. 근거가 없잖아요. 내가 어느 날 어떤 행동을 했길래 산만하다고 했는지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 정보가 없으면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가혹한 평가예요. 근거 없는 평가예요. 그래서 피드백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34년 동안 인사만 했기 때문에 자기 피드백 또는 동료 피드백, 상사 평가를 전사한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쭉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 거기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떤 품사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품사로 따지면? 형용사? 네. 형용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묘사하는 거죠. 이 사람의 상태죠. 이 사람의 상태를 내가 바꿀 수 있나요? 그거는 어렵죠. 얘 산만한 애인데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나요? 얘는 성실한 애인데 그걸 뭐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불성실하다 바꿀 수 없잖아요. 이게 남발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셀프 리뷰와 동료 평가도 마찬가지. 이 사람 똑똑해요. 어쩌라고요? 똑똑한데 뭐 어쩌라고요? 모르잖아요. 그냥 현재 상태를 기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두리뭉실한 이미지를 기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절대 못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성실하면 평생 성실하잖아요. 그럼 계속 똑같이 좋은 평가 받을 거고, 이 사람은 불성실하다, 좀 덜 똑똑하다, 그럼 계속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말이 안 되는 거죠. 특정 시점에 잘했으면 그걸 반영해 주는 게 공정한 피드백이고 평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피드백은 동사여야 돼요.
이 야구로 따지면 네가 우리 회사에 우리 팀의 4번 타자인데 연봉이 100억인데 네가 계속 요즘에 헛스윙만 해. 헛스윙하는 이유를 봤더니 네가 배시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와. 제대로 하려면 45도로 내려와야 되는데 너는 이게 60도에서 내려와. 그래서 잘 안 맞아. 그러면 피드백의 내용은 15도만 낮춰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너는 게으른 타자야. 너 훈련 안 했지. 또 지난번에 또 너 어디 술 마셨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면박 주고 그걸 가지고 나 평가에 반영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타율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는 감봉이야. 연봉 이상 없어. 너 방출이야. 이런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더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인지적인 한계 때문에 이걸 전달해 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감정이라는 것이 개입되기 때문에 물론 당분간은 인간이라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으나 거기에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AI가 훨씬 더 잘할 거다. 단 전제는 거기에 대해 필요한 기록. 아직까지는 인간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록 방식은 다 이런 거죠. 일별로 뭔가를 기록을 한다든가 그거를 파일로 만들어서 폴더에 넣어서 거기에 폴더에 넣는 방식도 세 가지 보통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워드로 넣거나 엑셀로 넣거나 파워포인트. 이 세 가지예요. 이거는 50년, 60년 전에 만든 프로토콜이에요. 이거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데 AI가 워드와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솔직히 잘 이해 못합니다. 얘네들이 이해하는 방식과 좀 달라요. 얘네들은 PDF라든가 뭐 마크다운 형태 요거를 제일 잘 이해를 하는데 그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현재 상태로만 봐도 내가 파일이 굉장히 많은데 얘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파일의 한계는 10개예요. 인식을 못하는 인식 못해요. 지금 10개 넣어보세요. 11개 때부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지금 우리가 인간들의 그 인지 한계 때문에 파일, 폴더를 막 나눠서 100개 폴더를 막 갖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개인 폴더가 100개가 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토픽을 구분한 거였죠. 근데 AI 같이 프로세싱을 빨리 하면 굳이 폴더를 100개로 하지 않아도 파일명만 잘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파일에다가 태깅만 잘하면 얘는 기가 막히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저의 기록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나요? 저는 2000년부터 디지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파일별로 관리하고 폴더별로 관리하다가 이거는 인간을 위한 제도 프로토콜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AI가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만들자. 그래서 원노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파일에다가 매일매일의 일지를 그냥 누적식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 그거는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키워드만 쓰는 거죠. 샵 티타임즈, 샵 232, 샵 뭐 인터뷰. 그것만 해서 계속 기록을 하면 제가 1년 후에 요 파일 하나만 딱 던져주면 이 모든 데이터를 AI가 다 읽어서 저의 올해를 쉽게 정리해 줄 수 있죠. 그걸 뭐 3,000자로 정리해줘, 1,000자, 100자 다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한 1년에서 3년 정도 사이에 우리의 피드백 방식, 기록 방식, 평가의 기초 데이터 이런 모습이 돼야 될 거다. 이게 막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효과적으로 AI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파일 포맷을 벗어나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AI에 좀 최적화된 방식의 기록을 이게 아마 당분간은 마크다운 언어일 것 같습니다. 기록 방식 과거에 우리가 종이로 쓰다가 컴퓨터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미 50년 전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방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거 보시면 여기 뒷부분을 오늘 오전에 티타임즈 이삼인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음. 그걸 이제 여기 단추만 딱 누르면 그게 이 뒤에서 아까 말씀드린 IA 라이터의 오늘 날짜와 시간과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갈 거냐 이것도 사실은 핸드폰이 몇 년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아직 좀 헷갈리긴 하지만 안경으로 갈 거다. 그래서 안경에서 이삼인 기자님을 인식을 이미 한 거죠. 그 순간 저의 기록에는 이삼인 기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당연히 다 자동으로 트랜스크라이브가 돼 있는 거고 서머리까지 돼 있는 거고 이 상태가 되는 게 먼 미래도 아니고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기록 방식과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도 좀 그러한 비슷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AI 교육하면 프롬프트 좀 잘 쓰는 법? 이런 데 좀 머무르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투자를 하고 신경 쓰는 기업들이 연수원에다 몰아놓고 외부 강사가 와서 LLM 하고 지브리 그림 그리고 이게 한동안 엄청나게 유행이었어요. 조금 더 가는 기업들은 요즘에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그런 이해 정도. 근데 그게 아직까지 업무에 딱 밀착돼서 생산성에 가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런 교육들은 실무자들만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예전에 내가 보고서 만들었던 거를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시간을 기업에서 많이 쓰는 건 그 윗단계의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이사님, 전무님들이 이 리뷰하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특히 중요한 사안일수록 이분들이 사실은 AI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정보를 우리 회사에 맞는 그 SLLM 같은 거를 써서 뽑아낼 수가 있으면 이 많은 과정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는 기업은 굉장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뭔가 국내 기업만의 그런 한계 같은 게 좀 있는 걸까요? 국내 기업의 한계만이라기보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더 이 하이러키가 좀 더 강한 것 같기는 해요. 이 조직 구조와 이렇게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고 차근차근 챙기고 리뷰를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성공 방식인 거예요. 이거를 인간이 쉽게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공포감이거든요. 이걸 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과거 성공 경험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런 과거의 성공 경험이 적은 스타트업들 여기는 바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AI가 들어오면서 조직 내 중간 관리자의 자리를 점점 더 좁혀오고 그러면서 이게 AI가 또 이제 평가자의 입장에서 또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점점 이 조직 내에 사람이 설 자리가 좀 더 없어진다. 뭔가 조직에서의 그 사람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좀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아직까지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나. 되게 재밌었던 일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 가서 동료들 다시 만났는데 자녀분들이 다들 이제 대학교 가야 될 시기인 거예요. 작년만 해도 만나면 우리 뭐 카네기 멜론 컴공에 지원해야지, 뭐 코넬 보내야지, 컴공 데이터 사이언스 100%였어요. 근데 올해 가서 물어봤더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쪽으로 바뀌었나요? 컴공 싹 들어갔고요. 리버럴 아츠 쪽. 인문학. 사실 우리나라의 인문학과 리버럴 아츠 좀 물론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 철학, 궁극적인 고민. 그러니까 아직까지 AI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 AI가 나는 왜 존재하지? 이런 거 어렵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4가지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역량이 뭐냐면 논리력입니다. 논리력은 뭘 의미하냐면 이러이러한 프로세스가 우리 일하는데 관련화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R&D와 뭐 구매와 제조와 마케팅과 영업과 관리가 있지. 이제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또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거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논리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사 공장에 지금 생산에 문제가 생겼는데 품질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서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중에 제조야 또는 구매, 원자재의 문제야. 그럼 그걸 가지고 파고들어야 돼요. 이거를 분석력이라고. 두 번째가 분석력이죠. 세 번째는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손에 잡히는 보통 이제 루트 코즈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루트 코즈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데 그거는 과거에 안 하던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양한 건데 우리 사회는 한 가지 정답만 강요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그래서 세 번째가 어쨌든 창의력이고 네 번째가 이 다양한 해법 중에 가장 최적의 안을 찾아내는 것. 이게 통합력이거든요. 요거는 리더십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적절히 조직 안에 잘 들어와 있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성과가 나게 되는데 여기서 1번과 2번 분석력과 논리력 이거 누가 제일 잘할까요? AI. 네,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했는데 지금은 AI를 인간이 더 이상 이건 비가역적이에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알파고를 못 이기는 것처럼
이제는 못 돌아갑니다. 분석력과 논리력이 뛰어난 게 과거에 공부 잘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학벌 좋은 사람들. 근데 이게 끝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을 채용하고 있는 거죠.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이 알고, 근데 이 사람들이 AI보다 많이 알기는 쉽지 않죠.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 근데 창조력도 이미 AI가 침범을 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진정한 창조력, 그러니까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AI는 있던 거를 잘 조합해서 통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잘 하는데 진정한 예술적인 창조력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AI가 사람을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창조력이 아직까지 이만큼의 좀 가능성이 한 3년에서 5년 남아 있는 거고, 마지막 단계인 통합력은 의사결정이거든요. 의사결정을 AI가 해줄 수는 있는데 그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리더십인데 그 방향에 인간의 가치가 좀 더 아직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내가 뭔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대체될 확률이 훨씬 더 크고 빨리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그 알렉스 카프가 나 인문학 전공자인데 인문학 이제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가지고 되게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서. 근데 인문학을 뭐로 정의할 거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인문학이 그냥 뭐 역사 배우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실제 고민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인류로서 고민해야 되는 것, 이걸 AI가 대신해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거를 정말 잘 정의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문장으로 잘 만들어지는 거는 저보다 AI가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 그런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전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인문학에서 배우는 구체적인 지식, 뭐 1854년에 누가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철학적인 것들, 물리학,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존재에 대한 얘기들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것도 저는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못 내다보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 HR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AI가 점점 조직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다 보면 HR이 하는 역할은 조금 더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30년 업력의 인사쟁이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그것도 저는 용어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HR 팀이 하는 HR과 진정한 HR인 현업에서 구성원들의 업무와 삶에 대한 HR, 이걸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HR에서 해야 되는 그 실무적인 일들, 과거에 복리후생 사람들 주민등록증 받아서 처리하고 정부에 신고하고 이런 것들은 에이전트가 다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없어지지는 않겠죠. 누군가는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일들은 계속 있는데 사람이 처리하는 거는 확 줄어들 거다.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겁니다. 몇 년이 걸리긴 할 텐데 방향은 어쨌든 줄어드는 쪽으로 많이 갈 거고, 그래서 인사에서도 트렌드 액션으로 한 쪽의 일은 굉장히 줄어들 거고요. 인사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채용, 온보딩, 피드백, 평가, 보상, 복리후생, 퇴직, 승진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복리후생, 보상, 평가 프로세스 이건 다 답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프로세스로 되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 대체될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될 거기 때문에 금방 될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인사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당분간 요즘 이제 HRBP라는 이름으로 많이 되고 있는 그쪽으로 역할이 많이 돌아갈 거고요. 근데 그런 역할조차도 아마 상당 부분 이제 AI에 의해서 실제 관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드바이즈를 줄 수 있는 AI로 옮겨가게 되면 결국은 HR의 근본적인 역할들이 경영진에게 가고, 게다가 그 경영진이 관리했었어야 되는 인간들이 어차피 굉장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실제는 AI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 조직 역량이 과거에는 사람에게만 있었는데 이제는 에이전트들한테 그 조직 역량이 갈 거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들이 보유해야 되는 에이전시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자유도. 그러니까 에이전트도 어떤 애들은 자유도가 0% 있는 애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에이전트들은 그냥 스크립트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에이전트는 자유도가 한 30%다. 그럼 걔는 판단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땐 인간이 당분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당분간 이루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인간의 관리 행동도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HR을 사람에게만 하는 거야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AI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야? 그것도 HR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에이전트를 또 어떻게 관리할까? 또
궁금한 게 또 계속 생기는데요. AI 시대의 그런 혁신들을 조직 내에서 HR 부서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AI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IT 부서가 가지고 갈 것이냐 좀 이런 알력 다툼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AI를 이제 HR 부서가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이제 뭐 하버드 리뷰 같은 데서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도 한데 그거는 잘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어떤 기업들은 이 AI를 HR이 한다는 것을 그냥 교육시키는 정도로 아직까지 이해하는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AI 교육하고 강사 데려다가 교육하는 정도를 AI를 우리가 확산시키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들을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HR이 어찌됐든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도입할 거냐. 즉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AI로 재편할 거냐 하는 데에는 HR이 당연히 들어가서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최근에 이런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AI의 움직임 중에 호리존털 AI가 있고 버티컬 AI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호리존털 AI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쓰는 범용적인 검색, 범용적인 리즈닝 이런 거를 보통 쓰거든요. 제미나이도 쓰고 뭐 클로드도 쓰고 뭐 이런 거 정도가 지금 AI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게 AI가 정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버티컬 AI가 필요하다. 그래서 버티컬 AI가 된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제조와 관련돼서 AI. 근데 그게 단순히 뭐 답을 해주고 이런 정도 지금 상태 검색과 관련된 그런 AI가 아니라 정말 거기 피지컬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전문화된 HR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AI의 가장 큰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AI 거버넌스라는 게 또 나온 겁니다. AI 거버넌스를 전사적으로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AI 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니들이 전사 거 다 해. 이렇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거를 심지어 HR에 줄 거냐? 아니면 부서별로 AI를 자기네들의 전문화된 것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만들게 해주고 센트럴 타워 정도를 해줘서 이렇게 협업하게 할 거냐. 그 AI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컨트롤 타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중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툴들을 쓰다 보니까 그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최적화된 우리만의 툴, 또 이제 이게 범용적인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려면 우리 회사 정보를 피딩해주고 거기서 정보를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서 데이터 시큐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다. 혹시 그럼 그 컨트롤 타워를 어느 부서가 갖는 게 조금 더 조직 구성상 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HR에 두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기술적으로만 적용하고 말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전반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HR의 관점이 분명히 같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래서 드는 의문이 결국에 AI를 활용하는 거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AI를 활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과 협업 이 과정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AI 활용 뭐 툴도 다를 것이고 지식도 다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통도 조금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면 좋을까요? 지금 상태를 몇 가지 관찰을 해보면 과거에는 인간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결국은 내 지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는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어떤 이벤트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 뒤에 프로세싱은 기계들이 한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은 기계들끼리 일을 하게 되는 뭐 그거는 이미 예견되고 있고 이미 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의미 부여를 하고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만 결국 기계들끼리 대화를 하는 장이 생기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이 뒤에서 업무 전반에서 돌아가는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하나의 통합되어 있는 이게 다 지금 툴들이 다 쪼개져 있긴 한데 이것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그런 마치 그 레저버와 같은 저수지 같은 그런 역할들은 어딘가 있어야 AI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뒤에 뭔가 관통하는 이 기능과 계층을 관통하는 그 데이터를 다 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별도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HR 익스체인지라는 컨퍼런스에 또 연사로 쓰시잖아요. HR이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떤 이야기를 좀 소개해 주실 예정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날 코엑스에서 이제 HR 익스체인지라는 HR들만의 특히 이제 실무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HR들만의 어떤 장이 열리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AI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어떤 현상을 넘어서 조직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어떤 식의 영향을 주게 될지를 전달 드릴 생각이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생각들도 나눠주시고 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쳤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지금 올해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런 챗GPT 3.0, 3.5랑은 차원이 다른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흥분되기도 하고 또 저도 두려움도 있고 이렇기도 한데 이럴 때 경영진들 또는 사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조직의 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좀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황성현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